맷 데이먼은 10대 때 같은 동네에 살던 벤 애플렉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부모님의 이혼 후 싱글마더 밑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서로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이 둘은 해가 질 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야구와 보드게임을 할 때면 시간이 가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벤 애플렉은 이미 어린 나이에 캐스팅 디렉터와 친분이 있었던 어머니 덕분에 영화나 광고에 조금씩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맷 데이먼 역시 연기자의 꿈을 갖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이 둘에겐 영화라는 같은 관심 분야가 생기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함께 즐기던 스포츠는 차츰 영화 시나리오를 짜는 시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둘은 결국 같은 꿈을 향해 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릅니다. 이 계좌에 각자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훗날 대도시로 오디션을 보러 갈 때 비행기 값으로 쓰자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던 맷 데이먼은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뉴욕으로 오디션을 보러 가기로 말이죠. 오디션을 위해 경비를 대달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런 건 성인이 되어서 직접 돈을 벌어서 가라며 그때까지는 절대 한 푼도 대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맷 데이먼에게는 벤 애플렉과 함께 차곡차곡 모아온 비상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뉴욕에 간 맷 데이먼은 생애 처음으로 한 배역을 따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줄리아 로버츠의 첫 주연작이기도 한 미스틱 피자라는 영화였죠. 여기서 달랑 한 줄의 반찬 투정하는 대사를 연기했습니다. Mom, do you want my green stuff? Dinner is over. 이어서 또 다른 배역을 따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사조차 없는 엑스트라에 가까웠습니다. 꿈에 그리던 영화 출연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맷 데이먼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이와 스펙으로는 이 정도의 배역이 한계이며 이런 대사조차 없는 단역으로는 도무지 영화계에서 눈에 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에 부푼 꿈을 접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공부였죠. 열심히 학업에 집중한 끝에 맷 데이먼은 결국 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 대학은 바로 하버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올 A를 받는 데다가 수능 점수도 만점 가까이 받아 당당히 하버드 영문학과에 입학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버드라는 타이틀도 옛 꿈을 잊게 하진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택 과목은 몽땅 영화 관련 수업으로 채워졌고 수업 시간표를 짜는 것보다 오디션 시간표를 짜기에 더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배역을 따내게 되죠. 하지만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 배역은 도리어 그에게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려면 학교 생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가 살던 곳은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미국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 촬영지가 그러하듯 이 영화의 촬영 장소 역시 그 넓디 넓은 미국의 서쪽 끝에 있는 할리우드였죠. 처음에는 어찌어찌 휴학 정도로 버텨보려 했으나 결국 또 다른 오디션에도 합격하게 되면서 불규칙적인 촬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할리우드로 이사를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졸업을 불과 한 학기 앞둔 시점에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큰 결심 끝에 할리우드로 이사를 온 맷 데이먼은 망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출연하는 영화마다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며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시간이 흐를수록 배역 비중이나 출연료도 점점 낮아져 남들은 해가 지날수록 연봉이 오른다던데 나는 왜 새해마다 벌이가 줄어들까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순간의 선택으로 놓쳐버린 하버드 졸업장이 늘 아른거렸죠. 그러나 이제 와서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기양양하게 선택한 이 길을 포기하기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게 초조해진 그는 다음에 맡게 되는 배역이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걸 쏟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이 영화는 덴젤 워싱턴과 맥 라이언 주연의 커리지 언더 파이어라는 전쟁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마약에 찌들어가는 한 병사를 연기했죠. 영화 초반부에는 늠름한 군인의 모습이었다가 후반부에서는 피폐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맷 데이먼은 자청해서 초췌한 외관을 만들어 오겠다며 다이어트를 감행했습니다. 안 그래도 말랐던 몸을 20kg을 빼고 나타났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굶고 달리기를 하며 급격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영화 촬영이 끝나고도 1년간 병원을 오가며 약에 의존해 생활했습니다. 이때까지 그저 그런 배우로 맷 데이먼을 인식하던 영화 관계자들은 배역도 그리 크지 않은데 20kg이나 살을 빼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에 감명을 받은 사람 중에는 대부의 감독인 프란시스 코폴라도 있었죠. 이 영화를 보고는 맷 데이먼에게 그의 차기작에 무려 주연 자리를 제의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법정 영화 레인메이커였습니다. 여기서 맷 데이먼이 맡은 변호사 캐릭터는 남부 사투리를 쓰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를 배우기 위해 남부 지역 술집에 취직해 서빙 일을 하며 생생한 사투리를 듣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며 그의 인생 첫 주연은 쓰라린 기억이 되었습니다. 생애 첫 주연까지 망하고 배역을 따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배역을 따낼 수 없다면 내가 직접 배역을 만들어 보기로 말이죠. 이때 그는 오랜 친구인 벤 애플렉을 찾아갔습니다. 벤 애플렉 역시 당시 지지부진한 커리어로 낙담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들은 의기투합하여 같은 집에서 살며 영화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죠. 멋진 시나리오를 만들어 둘이 공동 주연을 맡자며 말이죠. 가진 건 건강한 신체와 시간밖에 없었던 두 20대 청년은 이 시절 오로지 집에만 틀어박혀 집필에만 몰두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하버드
하버드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맷 데이먼이 하버드 재학 당시 시나리오 수업 때 썼던 단편을 바탕으로 실제 하버드대학교에서 청소부 생활을 했었던 벤 애플릭의 아버지 이야기를 버무려 만들었습니다. 여러 제작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는데, 이때마다 조금씩 시나리오를 고치며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제작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제작사는 오로지 시나리오만 사고 싶다며 이 둘을 캐스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애초에 주연을 맡고 싶어서 쓴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에게 의미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이 둘은 제작사 측에게 이 시나리오의 대사는 우리가 즉흥적으로 연기해보며 만든 것이라며 우리만이 이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10살 때부터 배우의 꿈을 키워오던 두 명의 꼬마는 20대 후반의 나이로 한 영화를 통해 주연과 조연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90년대를 대표하는 명장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굿 윌 헌팅입니다. 천재적 두뇌를 갖췄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마음이 꽉 닫힌 한 청년이 멘토를 만나며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는 감동적인 영화였죠. 특히 멘토 역할로 나온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가 일품이었는데, 맷 데이먼과 벤 애플릭은 자신들이 쓴 영화에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 촬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이건 거짓말일 거야 라고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첫 촬영이 시작되고 카메라 앞에서 로빈 윌리엄스를 보고는 이 둘은 서로를 껴안고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하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로빈 윌리엄스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건 행운이 아니야, 너희가 노력해서 해낸 거야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트로피도 2개나 따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생애 첫 남우조연상을 받았으며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나란히 그의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맷 데이먼은 심지어 남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죠.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주연 배우인 잭 니콜슨에게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른 맷 데이먼은 이제 많은 제작사와 감독들이 탐내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스티븐 스필버그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맷 데이먼은 전쟁 영화 역사상 불후의 명작이라 일컬어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2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라이언 일병을 연기했죠. 이 영화 촬영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당시 군인들이 겪었던 비참함을 직접 느껴봐야 제대로 된 캐릭터를 연기해낼 수 있다며 배우들에게 몇 주간 고강도 군사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이때 조교들은 배우들의 이름 대신 영화 속 캐릭터로 그들을 부르며 실제 훈련병을 대하듯 엄격하게 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맷 데이먼만큼은 예외였죠. 혼자 훈련 열애가 되어 탱자탱자 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스필버그 감독이 일부러 의도한 장치였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온갖 고생을 할 때 맷 데이먼만 꿀을 빠는 모습을 보여줘 그에게 못마땅함과 반감을 갖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감독의 의도대로 혼자만 끈끈한 무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부인스러운 느낌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었습니다. 비록 동료 배우들에게 밉상으로 찍히긴 했으나 고된 훈련을 피할 수 있었던 맷 데이먼은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훈련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배우들의 감정 고조를 위해 연애시킨 것이지 훈련 자체가 예외일 순 없다며 무려 조교와 외딴 곳에서 따로 1대1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배우들의 노력과 스티븐 스필버그의 연출력이 더해져 이 영화는 글로벌 대응에 성공했습니다. 맷 데이먼은 굿 윌 헌팅에 이어 더욱 탄탄히 입지를 다지게 되었죠. 이런 그의 활약은 이듬해 리플리라는 스릴러 영화로 이어집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던 호텔 종업원이 우연한 계기로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착각을 받게 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어 위장을 해나간다는 스토리였죠. 이 영화는 기네스 펠트로, 주드로, 그리고 케이트 블란쳇이 출연하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데, 이런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흥행과 비평 두 부분 모두에서 대성공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이탈리아를 아름답게 담은 영상미와 더불어 순진무구한 청년이 악에 물들어가는 묘사를 훌륭하게 해낸 맷 데이먼의 연기력에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위해 피아노를 배워 직접 치기도 했으며 즉석해서 재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직접 불렀습니다. Stay, little Valentine. 여기서 맷 데이먼이 맡은 리플리라는 캐릭터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지어낸 허구의 세계를 믿고 상습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지칭하는 이 용어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리플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모두가 인정하는 위치에 오른 맷 데이먼은 벤 애플렉과 다시 뭉쳤습니다. 이 즈음에는 벤 애플렉도 브루스 윌리스와 공동주연을 맡은 SF 재난 영화 아마겟돈을 통해 입지를 쌓고 있었죠. 이 두 배우는 더 이상 예전에 문전박대를 당하던 무명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오랜만에 뭉쳐 한 영화의 공동주연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도그마라는 블랙 코미디 영화였는데 B급 감성의 분위기와 난해한 개그 코드가 두 배우가 당시까지 했던 배역들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질감이 느껴졌죠. 지상으로 쫓겨난 두 명의 타락 천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맷 데이먼이 맡은 이 천사의 이름은 로키였는데 무려 20년 후에 한 코미디 영화에서 이 캐릭터로 카메오 출연을 했습니다. Remember me? I'm Loki, the angel of death from Dogma. Now, if your kids are looking at you right now like,
That's not Tom Hiddleston. Just tell him I was Loki in the 90s, before it was cool. 도그마 이후 맷 데이먼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윌 스미스, 샤를리즈 테론과 함께 캐스팅되어 야심찬 제작비를 투입했던 골프 영화 베가번스의 전설은 제작비에 반도 못 건지며 기대에 못 미쳤고 1940년대에 카우보이를 연기한 올더 프리티오 시즈도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은 영화계의 큰형님들이었습니다. 바로 조지 클루니와 브래드 피트였죠.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가 되었던 범죄 영화 오션스 11에서 막내 역할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맷 데이먼은 출연 배우들 중 가장 늦게 캐스팅되었는데 그마저도 원래 하기로 한 배우가 빠지는 바람에 대타로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마크 월버그가 이 캐릭터를 연기할 예정이었으나 주연을 맡은 혹성의 탈출 촬영 스케줄과 맞지 않아 하차했던 것이죠. 맷 데이먼은 기가 막힌 소매치기 스킬을 갖췄지만 어딘가 어리바리해서 베테랑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사실상 1편에서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죠. 그런데 이 영화 이후 할리우드에서의 입지도 점점 상승함에 따라 후속작으로 갈수록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오션스 13에 이르러는 주연급으로 비중이 더욱 늘어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와 함께 영화를 이끌어가는 3인방으로 나왔습니다. 오션스 11이 개봉했던 해는 2001년이었습니다. 이 영화로 부활의 신호탄을 쏜 그는 이듬해 영원히 그의 대표작으로 남을 한 영화를 찍게 됩니다. 바로 첩보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본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제이슨 본 시리즈의 서막인 이 기념비적인 영화는 원래 맷 데이먼이 출연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브래드 피트에게 제의가 갔었고 이어서 러셀 크로, 아놀드 슈왈제네거, 톰 크루즈가 거절 의사를 밝혀 맷 데이먼까지 온 케이스였죠. 당시 스파이 영화 장르는 소모될 대로 소모되어 한물간 장르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기존 스파이 영화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특히 이 분야의 대표 시리즈를 할 수 있는 007 시리즈와 큰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007 시리즈는 조직을 위해 외부의 적과 싸운다라는 설정이었다면 본 시리즈는 자신이 조직의 악역이 되어 내부의 적과 싸운다라는 스토리였습니다. 거기다 007 시리즈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위기를 타파할 때 본 시리즈는 볼펜, 수건, 잡지 따위로 적을 제압하는 6탄전이 특기인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또 캐릭터 설정에도 차이가 컸는데 007 시리즈는 주인공이 대체로 여유가 넘치며 여성 편력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면 본 시리즈는 한 여성만을 사랑했던 남자가 모든 기억마저 잃고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위태위태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40년이나 이어오며 다를 대로 다른 007 시리즈의 식상함을 느끼던 팬들은 기존의 진부함을 깨부순 이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후 역으로 007 시리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2006년작 007 카지노 로얄을 필두로 시리즈가 리부트되며 이때부터 제임스 본드는 기존의 능글능글한 호색한 이미지가 아닌 옛 사랑을 그리워하며 불안정한 성격을 갖춘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졌습니다. 맷 데이먼은 이 영화를 위해 처음으로 엄청난 강도의 액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간 흉기에 가까운 격투수를 갖춘 캐릭터라 어설픈 액션을 펼치거나 대역티가 많이 났다가는 관객들의 몰입감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했죠. 여태까지 액션성이 드러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맷 데이먼의 새로운 모습에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놀랐습니다. 맷 데이먼은 위험한 스턴트도 상당수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건물 외벽을 타다가 난간으로 매달리는 장면도 얼굴을 담기 위해 맷 데이먼이 직접 연기한 장면이죠. 맷 데이먼이 연기한 제이슨 본은 이렇게 그의 분신이 되었고 이 시리즈는 큰 인기를 얻으며 속편 제작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속편들이 전편보다도 더 호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영화계 징크스를 깬 보기 드문 케이스였죠. 이렇게 해서 본 시리즈는 반지의 제왕, 다크나이트 시리즈와 더불어 3부작이 모두 흥행과 비평에 성공한 케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최고의 배우로 거듭난 맷 데이먼은 그 활약을 우주로 이어갑니다. 바로 화성에서의 생존기를 다룬 SF 영화 마션을 통해서였죠. 이 영화 역시 비평과 흥행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동료들이 죽은 줄 알고 떠나버려 홀로 화성에 남은 한 남자를 연기했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특유의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낙관적인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자신의 최고 흥행작이었던 본 얼티메이텀을 넘어 맷 데이먼의 최고 흥행작이 되었고 감독인 리들리 스콧도 이 영화로 자신의 역대 최고 흥행작을 갈아치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은 그의 대표작인 에일리언, 글래디에이터도 넘어서는 대기록이었죠. 맷 데이먼은 애처가로도 유명합니다. 아내와 만난 과정도 한편의 영화 같았죠. 영화 촬영을 마치고 근처 바에 갔다가 당시 바텐더로 일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 말을 걸어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그를 알아본 손님들이 사진 요청을 하며 그를 둘러싸았습니다. 점점 인파가 늘어나자 그는 밀리고 밀려 바 테이블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피신하며 자연스럽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날 밤 맷 데이먼은 예전에 영화를 위해 배웠던 기술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직접 칵테일을 제조해주며 옆에서 함께 바텐더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날 아내는 역대 최고로 많은 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맷 데이먼은 일이 끝나고 따로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은 이혼을 해 4살 된 아이가 있다며 아이에게 가봐야 한다고 말했죠. 맷 데이먼은 이 말을 듣고는 아이가 최우선순위인 엄마라니 너무나 매력적이시네요 라는 말을 하며 호감을 더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에 놀란 아내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 둘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둘 사이에는 3명의 딸이 생겨 딸만 넷인 딸바보 아빠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째가 되던 2013년에는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죠. 이렇게 스캔들 한 번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맷 데이먼을 보며 한 인터뷰에서 아내가 참 복받은 여자인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맷 데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받은 건 접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15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힘이 솟아 이번 영상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해서 빨리 완성했습니다. 항상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